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하루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내가 감염됐다는 걸 나도 모르는 잠복 감염이 곳곳에 숨어서 멈춤 없이 또 소리 없이 번지고 있고 거리두기 강화가 무색하게 국민들의 이동량은 다시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마지막 선택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할 수 있는 임시진료소 150여 곳은 다음 주부터 운영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증권회사 지점 직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직원들을 전수검사한 결과 전체 18명 가운데 확진자는 17명, 사실상 지점 직원 전원이 감염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천 부평구에서도 가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1명은 이 증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한 층에서 한 명이 감염되면 막 줄줄이 감염도 되잖아요. 마스크를 써도 이건 안에서 뭐 미팅을 하거나 대면 회의를 한다 하면. 서울 은평구 수색역에서도 차량 검수 작업을 하던 검수원 등 2명이 감염이 확인됐고 바로 다음 날 직원 8명에게 전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발열 확인, 유증상자 관리, 환경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또한 미흡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에 육박한 689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어제 하루 검사 건수가 14,000건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의미 있는 반전이 있어야만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고 봤던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면 봉쇄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는 전면적인 제한 조치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3단계가 오지 않도록 무증상 잠복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번 주말 가급적 모든 사회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울산 지역의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양병원 하나에서 지금까지 15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초중고 학생만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등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인데 어제 2명이 확진돼 전수검사를 했더니 추가로 16명이 양성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음성으로 나온 학생들을 급히 전원 기가 조치했는데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4명이 한 방을 썼다는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계속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는 만큼 아주 잠시라도 벗었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학교는 전국에서 지원하는 곳인 만큼 아직은 확진자들의 주소가 모두 울산 권역이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울산에선 또 남구의 중학교에서 1명, 중구의 초등학교에서 3명이 확진되면서 하루에만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하나같이 최초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는 등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최상위 행정조치입니다. 기간은 다음 주 14일부터 일주일인데 긴급 돌봄 교실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가에도 일시 휴원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 전염력을 고려할 때 지금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학생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모두 37명의 학생이 감염돼 학교 방역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병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급하게 병실을 늘리고 있지만 이걸 감당해낼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의료진의 에너지와 의지도 갈수록 바닥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1차 유행 때 같은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현장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중환자 28명을 120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돌보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보다 4-5배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전담 의료진은 쉴 틈이 없습니다. 상태가 시간마다 바뀌면서 악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전신을 감싸는 방호복은 통풍이 거의 안 돼 2시간 안에는 벗어야 하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스스로 움직임이 안 되니까 자세 변경도 해줘야 되고 대소변 다 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기저귀 다 갈아드려야 되고 쉴 새 없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극한의 상황은 끝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 분노가 치민다거나 아니면 무력감이 생긴다거나. 정말 번아웃이에요. 저는. 다 훌훌 털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반이고요. 현장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도 반이고. 울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선 의료진까지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환자는 빠르게 늘고 의료진은 고갈됐지만 추가로 의료 인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교대로 좀 투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응하는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결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13명을 겨우 받았습니다. 의사 인력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협회 차원의 어떤 노력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52개 남았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331개 중환자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올해 안에 중환자 전담 교육을 마치고 투입될 수 있는 간호사는 350여 명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밤 9시가 되면 먹던 밥도 멈추고 일어나야 할 정도로 거리 두기는 강력합니다. 결국 갈 곳이 집밖에 없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는데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지하철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박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평소 같으면 한산한 시간대지만 승강장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밤 9시에 음식점과 술집 영업이 끝나자 한꺼번에 몰려든 겁니다. 이 시간대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보다. 네. 불안감이 있죠. 근데 사람들 많은데 가면은 불안하죠. 걸릴까 봐. 더구나 밤 9시 이후 운행 횟수가 30% 줄고 배차 간격은 5분 정도 길어지면서 일부 역은 출퇴근 시간대만큼 혼잡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열차에 나눠져서 사람이 타니까 조금 더 감염 위험이 좀 더 적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밀집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출퇴근은 미룰 수 없는 건데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방역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여전합니다. 강서구의 한 동물 카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일반 카페와 달리 평일에도 손님이 많고 주말이면 수백 명씩 찾습니다. 고양이들이 나한테 노니까 좋은 것 같아요. 테이블 간 칸막이도 없는 데다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기도 합니다. 저는 술 마시면 와요. 대형 카페 같은 데. 얘네 보면서 좀 깨고 근처 동물 카페 찾고. 동물 카페가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자유업이라고 봐야겠죠. 효율적으로 신고를 안 하셨으니까 단속할 권한이 없는 거죠. SNS에는 규제가 되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페를 묻는 문의가 올라오거나 영업 규제가 풀리는 새벽 5시에 다시 오면 안주를 무료로 주겠다고 홍보하는 술집까지 등장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 말고는 학원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주택가에 몰래 모여서 수업을 하거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으로 PC방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면서 학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길. 학생들이 하나둘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8일부터 대입 관련을 제외한 수도권의 학원 수업이 전면 금지되자
학원 문은 닫아 걸고 인근 주택에서 몰래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원 측은 시험 기간과 맞물려 고민 끝에 공부 공간을 마련했다면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라 보안 협조를 해달라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학원 측은 비밀 수업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시험지 나눠주는 것 때문에 대면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학원 수업이 금지되지 않은 비수도권으로 원정 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등교사 임용고시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반드시 지방에라도 가서 제대로 실기 수업을 하라고 권했고 실제로 이 학원 수강생 10여 명은 가까운 충청권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 막 와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서울에서 기타를 타고 통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서울에서 온 수강생이 불어나자 방역수칙 준수는 뒷전이 됐습니다. 식당도 엄청 몰리게 되고 그냥 뭐 1m 정도 그렇게 또 안 돼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편법 수강이 난무하는 가운데 수도권 학원들은 독서실과 PC방은 밤 9시까지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게 하는 건 부당하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형평성 어긋나는 차별적 방역 조치에 학원 교육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 학원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10대와 20대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는 또 학원을 몰래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염법 예방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위한 과학적 검증과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 접종이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절벽 끝에 서 있는 미국 사회가 언제쯤 안정을 찾게 될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Dr. Moore voted yes. Dr. Cohn voted yes. 찬성 17표, 반대 4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의 이른바 OK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자문위원회는 FDA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반대표는 안전성을 문제 삼은 건 아니고 16살, 17살에 대한 접종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FDA의 최종 승인은 이제 시간 문제, 이르면 오늘도 가능합니다. But again, we'll make that final decision. I have complete confidence in our scientific reviewers. 마지막 절차로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접종 순서를 정하는데 13일 일요일에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면 의료인과 요양원 거주자들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FDA 승인 이후 24시간 내에 배송업체를 통해 전국의 병원과 약국 등에 전달됩니다. 백신을 담은 유리병은 GPS로 온도를 모니터하는 장치와 함께 드라이 아이스로 채운 상자에 넣어 운반됩니다. 신속함과 정교함이 생명입니다. That is currently within range.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e only have about 90 seconds to unload the box and get it in the freeze.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미국 내 사정이 당장 나아지진 않습니다. 하루 사망자 3,000명, 30초에 1명꼴로 숨지는 현 상태가 내년 2, 3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Probably for the next 60 to 90 days, we're going to have more deaths per day than we had in 9/11 or we had in Pearl Harbor.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정상을 되찾는 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걸로 감염병권이자 파우치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맞겠다는 미국인이 절반이 안 되는 조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승인은 캄캄한 터널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이지만 백신을 충분히 많은 사람이 맞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등 미국인들의 행동이 따라줘야 합니다. 메릴랜드 FDA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12년 전 끔찍한 아동 성범죄로 공분을 샀던 조두순. 내일 새벽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밀착 감시 대상인 조두순은 관용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할 계획인데요. 조두순의 주소와 얼굴 같은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일부터 당장 공개될 전망입니다.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두순은 내일 새벽 6시쯤 서울 한 교도소에서 석방 절차에 들어갑니다. 먼저 7년간 차고 있을 전자발찌를 부착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장치가 잘 체결됐는지, 통신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사진도 찍어둡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는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이 아닌 관용 차량을 이용합니다. 조 씨가 1:1 밀착 감독 대상자인데다 일부 유튜버 등이 조두순에게 물리적 보복을 예고한 만큼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법무부가 관용 차량을 배치한 겁니다. 조 씨를 태운 차량은 집으로 가기 전 안산 보호관찰소에 들릅니다. 전자발찌 등을 부착한 출소자는 형 집행 종료 뒤 10일 안에 거주지 인근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신상정보 등을 신고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과정에선 신상 공개에 쓰일 사진도 찍습니다. 동행하는 보호관찰관이 조 씨의 외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감독장치를 집에 설치하고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면 출소 절차가 끝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장기간 사회와 격리됐던 출소자들은 보통 집에 머무르며 사회 적응을 준비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자인 조 씨의 정보는 예상보다 일찍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통은 출소 뒤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조 씨의 경우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관계부처들이 가급적 내일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사이트에서 조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신체 정보, 사진뿐 아니라 구체적인 집 주소와 성범죄 전과 기록까지 알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하게 될 안산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고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예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는 방범 초소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재범과 사고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주택가, 골목 양끝에 특별 방범 초소가 설치됐습니다. 조두순의 집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안산시에서 채용한 무술 전문 인력들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방범 활동이 강화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지금 시점이 안 좋잖아. 마스크에다 안경 끼고 모자 쓰고 그러고 다녀봐. 전자파지 꼈다게도 그래도 무섭지.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 신경이 쓰입니다. 계속 지금 불안하고 이사를 가지는 못하겠고 온다고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애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애들이 있는 집이라 지금 어린이집도 가깝고. 조 씨는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담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시, 24시간 위치 파악에다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실제 생활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동네 곳곳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 씨 집 주변에만 CCTV 15대가 추가 설치된 데 이어 내년까지 안산 전역의 CCTV 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린다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이상 행동을 저희들이 이제 적발했을 때 바로 여기 상시 24시간 거주하시는 우리 경찰관님한테 통보해서 바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함께 출동할 수 있는. 검찰은 심야 시간대 외출과 음주, 교육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특별 준수사항까지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다만 중범죄자이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을 예비 범죄자로 못 박는 낙인 효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씨 가족의 인권과 안전까지 침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적 보복 움직임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두순이 형 좀 뽑으러 왔거든요 여기. 내가 말했지? 누구보다 빠르게 조두순 뽑을 수 있다고. 난 농담 안 해. 경찰은 주민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보복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자, 이번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제 통과가 됐지만 국정원법을 비롯한 남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새 이어진 토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전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겠다며 검은 마스크를 쓰고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 이철규 의원이 8시간 44분, 조태용 의원 4시간 48분,
김웅 의원이 5시간 7분간 발언했습니다. 이어 윤희숙 의원도 오후 3시 반부터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키지 않고 최대한 토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여당이 밝히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은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여당은 끝내자는 소리를, 야당은 그만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배려해서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하도록 하겠다.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6년 민주당이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며 9일 가까이 진행했던 기록 경신은 물론 연말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입법에 대한 찬반 대결을 벌였습니다. 지금 넘어야 될 산은 분리입니다.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의 분리,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함께해 주십시다.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민생입법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을 봐가며 종결 신청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그런데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은연중에 성범죄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발언들인데요. 이 소식은 조명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비판하다가 뜬금없이 아녀자라는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의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아녀자,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대표적인 여성 비하 표현에 해당합니다. 본회의장에는 한동안 야유가 이어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고 말해 여성들의 정치적 판단을 깎아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CCTV와 전자발찌 같은 성범죄자 감시 장치가 성범죄 충동을 자극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해 재범률을 높인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스트레스나 그런 불필요한 그런 치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재범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굶주린 맹수를 계속 옆에서 이렇게 콕콕 찌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특히 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성범죄자를 굶주린 맹수에 비유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인격살인인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한다. 조두순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 하냐면서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했더니 무제한 막말들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 서울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해 전국의 미군 기지 12곳이 반환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 오염의 책임과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은 한미 간에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스포츠필드가 우리나라에 반환됐습니다. 축구장 7개를 합친 면적인데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선 이후 용산 부지가 일부라도 반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환 지연으로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의 조속한 반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반환에는 남영동 캠프킴 등 서울 시내 6곳과 성남 골프장 의정부, 대구, 포항 등 전국 총 12개 기지가 포함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중구의 극동 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고 캠프킴 자리에는 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도 오염 정화 작업을 거쳐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지자체 등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반환된 기지들의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캠프킴의 지하수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는데 다른 기지도 대부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반환된 기지 3곳을 정화하는 데 쓰인 비용만 980억 원. 이번에 반환된 12곳 모두 정화하는 데 들어갈 비용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군 측에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국민들의 영혼을 배신할 줄 몰랐습니다. 반환받고 정화 비용에 대해서 협상한다고요? 누가 믿습니까? 미군 측은 기지를 반환할 경우 원상 회복이나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는 한미 행정협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용산 기지 이전 협정 이후 우리나라에 반환된 미군 부지는 총 68곳. 아직 12개 기지를 더 반환받아야 하는데 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는 미군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탈북민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성이 사는 집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지난 6일 새벽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20대 여성이 집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제 그쪽도 막 경찰들도 오고 막 되게 놀라했거든요. 소방 대원들도 와가지고 여기 문 따려고 막 이러고. 그런데 아파트 CCTV에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새벽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남성 2명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2명은 전날 밤부터 여성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성은 살해됐습니다. 남성들은 시신을 승합차로 옮겨 경기도 양평의 야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숨진 여성과 오래 알고 지낸 연인이었는데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성을 만난 데 화가 났다는 게 끔찍한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인천의 자택에 숨어 있다 지난 8일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2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살해하려고 처음부터 집 앞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조사 결과 숨진 여성과 가해 남성 등 3명은 모두 탈북민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몇 년 전 홀로 한국에 와 양부모와 인연을 맺고 미용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옮기는 데 쓰인 승합차를 압수하고 여성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것만큼 확진자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 식당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직장인 김모 씨. 회사 1호 환자는 되지 말자며 조심했던 김 씨가 확진 후 가장 먼저 걱정한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 확진된 직원 누군지 얼굴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신 분도 계시다고 하고. 실제로 완치 후 돌아온 회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무언의 압박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냥 실업급여 처리를 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희 팀원들이랑 다 하셨다고. 실제 우리 국민들은 확진자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 1차 확산 시기인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확진 자체보다 사회적 비난이 더 두렵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내가 걸렸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완치됐다 해도 아직도 그런 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또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방역과 인권이 부딪힐 때 인권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미친 경제적 타격도 확인됐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 여파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근무 시간 감소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고
무급 휴가를 겪은 사람도 9%나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요일을 줄인다든지 시간을 줄인다든지. 코로나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해 지난 3분기 소득 상위 20%가 지난해보다 3% 가까이 더 벌어들이는 동안 하위 20%의 수입은 1% 넘게 감소했습니다. 임시 일용직은 일자리 자체가 40만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우려로 자가용 이용자가 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은 작년보다 늘었고 택배와 음식 배달이 늘면서 재활용 폐기물은 1분기에만 10%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한테서 알코올이 감지됐는데 경찰이 정식으로 음주 측정을 하려니까 3번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운전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차피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할 거라는 건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음주 사고와 측정 거부의 처벌 수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떨어져 나간 엔진을 들어 올리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SUV 차량은 교차로 한복판에서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차량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가해 차량의 질주는 교차로 맞은편에 차량이 뒤집혀서야 끝났습니다. 차는 엔진까지 떨어질 정도로 인도도 다 부서질 정도로 심각하게 차가 가고 많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비틀거리기도 했고 여기 뭐 인도에 그냥 앉아 있으셔갖고.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0대 엄마와 2살 배기 아기가 머리와 얼굴을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에 피를 좀 흘리셔갖고 좀 다치신 것 같아요. 의식은 있는데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갖고. 30살 가해 운전자는 구급대원들에게 황당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운전을 했는지 동승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처음에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병원에서도 뭐 진료를 보지 않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셨나 봐요. 만취 운전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하지만 남성은 빨대로 부는 정식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했고 혈액 측정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이 음주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간단한 진료를 마친 이 남성을 그냥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안 한다니까 그 다음날 본다니까요. 그래서 다 증거 확보돼 있기 때문에. 경찰은 측정 거부자는 음주운전 처벌 최고 구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에 준해서 처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입증은 물 건너갔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경합한 형보다 측정 거부한 형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이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는 측정 불응죄 법정형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불러서 밤에 야심하게 우선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각 음주운전 다발 지역인 인천에선 일제 단속이 진행 중이었고 적발된 17명도 대부분 귀가 조치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많이 팔린 욕조 제품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분노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욕조는 국가안전인증인 KC 인증을 통과했는데 실제 제품에는 인증 당시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을 빼는 마개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612배 검출된 아기 욕조. 5,000원이란 싼 가격에도 부모들이 제품을 믿은 건 국가 안전 기준을 통과하고 받은 KC 인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기 욕조는 작년 8월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KC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무작위 검사에서 600배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이유는 뭘까? 제조업체는 당시 막일 만든 원료가 달라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PVC 원료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500kg가 저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생산했어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은 주기적으로 재인증을 받도록 돼 있지만 목욕용품은 한 번만 인증받으면 끝입니다.
인증받을 때의 제품이나 원료가 이후 실제로 팔리는 제품이나 원료와 달라져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는 그냥 임의로 제출한 거를 테스트해서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품질이 균일하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육조를 판매한 다이소 측은 처음 제품을 들여올 때 유해 물질이 없다는 인증서를 확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며 전액 환불을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부모들은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다이소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이틀 전 테슬라 전기차 화재로 60대 남성이 숨진 사건. 당시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구조에 애를 먹었죠. 국내 안전 기준을 보면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차량을 제작해야 하는데도 테슬라는 어찌된 일인지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6분 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갇힌 차량 주인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도 문이 열리질 않았고 25분 만에 트렁크를 통해 구조는 했지만 차량 주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조수석 쪽은 충돌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사고가 난 테슬라 모델 X는 전기가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외부에 없어 버튼을 눌러 문을 여는 방식인데 테슬라의 최고급 세단인 모델 S도 비슷합니다.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도 없고 불까지 나는 상황이라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에는 사고 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문제의 테슬라 모델들은 명백한 안전 기준 위반.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국 차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 기준만 준수하면 되는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FTA상 안전 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해도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테슬라의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기준 강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NC의 통합 우승을 이끈 양의지 선수가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율 신기록으로 올해를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포지션별 최고 선수를 뽑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NC 양의지가 포수 부문 황금 장갑을 차지했는데요. 유효표 322표 중 무려 320표를 얻어 99.4%의 득표율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직후 포효하는 사진으로 골든 포토상까지 받은 양의지. 재치 있는 삼행시 소감을 남겼네요. 김택진 구단주님, 택진이 형이라고 부를게요. 진짜 불러도 되죠? 네.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키움 김하성이 유격수 부문에서 3년 연속 상을 받았고 기아 최영우는 NC 나성범을 제치고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산 출신 FA 최대여 최주환 선수가 SK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4년에 최대 42억 원입니다. SK로서는 무려 9년 만에 외부 FA 영입으로 전력 보강에 나선 건데요. 지난 2006년 데뷔 이후 두산에서만 뛴 최주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 SK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게 이적을 결심한 계기라면서 두산 팬들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루수로서 가치를 정말 인정해 주셨고 SK 와이번스라는 팀을 이렇게 오게 돼서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했다라는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온통 잿빛입니다. 스모그 통로가 트이면서 미세먼지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도를 보시면요. 서울 은평구가 92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대비 3배 이상 짙어진 상태고요. 파주의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는 등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공기질이 나아지겠지만 한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 지방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할 텐데 중부를 중심으로 2에서 최고 7cm의 눈이 예상돼 올겨울 첫 대설특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후로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에는 강력한 한파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동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낮에도 뿌연 먼지가 남아있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안동 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10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 속에 서해안 지방에서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1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